LIG 넥스원이 본격적으로 군용 반도체 시장의 문을 여는 순간 국내 방산업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체결된 두 건의 대규모 연구 협약은 단순한 기술 과제를 넘어 한국이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에 사실상 의존해오던 고부가가치 군용 반도체 분야를 스스로 돌파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A사 레이더와 SAR 같은 첨단 센서의 핵심이 되는 X밴드 MMIC 반도체를 순수 국산 기술로 새롭게 개발한다는 점이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가는 신기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LIG 넥스원은 X밴드 A사 레이더용 공통 MMIC 플랫폼과 무인기 SAR 레이더용 광대역 MMIC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두 분야는 현대전의 신경망과도 같은 부분이라 전투기 A사 레이더부터 저피탄 무인기 편대, 스텔스 UAV 레이더, 차세대 광대역 감시 레이더까지 전 영역에 쓰이는 고집적 고출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요무인 복합전투기 체계나 스텔스 플랫폼에는 고온 고출력 환경에서도 성능이 무너지지 않는 반도체가 필수인데 이번 프로젝트는 바로 그 난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분야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군용 반도체는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 군용통신망, 전자전 시스템까지 전력을 구성하는 모든 장비의 심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시장을 보면 지난 20년간 미국이 63%, 이스라엘이 29%를 점유하며 사실상 독점해온 영역이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2025년 11월 말 유럽 군사 전문지 두 곳에서 동시에 헤드라인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들 매체는 한국의 이번 도전을 동북아 감시 정찰 구조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군용 반도체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 수준 자체가 상업용 반도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위상 편차 오차는 1도도 허용되지 않고 출력 안정성은 3% 아래에서 유지돼야 하며 고온에서 수백 번 반복되는 열 충격 사이클도 견뎌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자 하나가 170만에서 250만 원에 이르는 고비용 제품이고 전체 A사 레이더 비용의 3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무게감이 큽니다. 특히 최근에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기반 소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이 이 분야를 국산화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미 수출형 공랭식 A사 레이더를 확보한 상태라 이번 반도체까지 국산화에 성공하면 ADD가 추진 중인 차세대 유무인 전투기 레이더 사업에서도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됩니다. 한국은 최근 레이더 전자전 기술에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왔고 특히 정찰용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기 프로젝트에 들어갈 A사 레이더는 해외에서도 그 성능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체 MMIC까지 확보하게 되면 레이더 기술 독립이라는 방산계 오랜 숙제를 사실상 해결하게 되는 셈이죠. 더 큰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공급망 불안이 심화될 때마다 한국은 군용 칩 하나를 조달하는데도 수개월씩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일부 국가들은 심지어 주문 후 14에서 2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꾸릴 수 있게 되면 전력 운영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의 국방부와 산업계가 군용 반도체 국산화를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 LIG 넥스원의 도전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한국이 전투기용 A사 레이더 반도체라는 고난도 시장에 공식 입성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를 잡는 순간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전자전, 무인기 모든 분야의 기술 주도권이 한국 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의 군용 반도체 국산화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레이더 국산화를 추진하며 겪었던 숱한 실패는 지금 와서 보면 거대한 자산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위상 배열 소자 불량률이 지나치게 높아 시험 단계마다 문제가 터졌고 일부 소자는 원인을 특정조차 못할 정도로 복잡한 결함을 안고 있었죠. 당시 개발진은 해외 부품을 뜯어 역공학으로 구조를 분석하는 극단적 방법까지 선택했고 결함의 근본 원인이 드러나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적 통찰이 지금 군용 반도체 개발의 기초 설계도가 됐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널리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최근 방위산업 전문지 디펜스뉴스와 아시아 디펜스 리뷰는 한국이 레이더 소자 결함을 자력으로 해결한 경험을 신흥 강국의 성장 패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기도 했어요. 특히 이번에 개발되는 SAR A사용 공통 MMIC는 한국이 그동안 절실하게 필요했던 전천후 정찰 능력 획득의 핵심이 됩니다. SAR 기반 지상 감시 장비는 비안개 모래폭풍 설빙에서도 30cm 급 해상도를 유지하며 특정 목표를 또렷하게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의 기술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국가는 지금까지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정도였고 심지어 유럽조차 고해상도 SAR 모듈은 미국 업체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반도체 레벨에서 자체 생태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해외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감시 정찰 체계가 조만간 한국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반도체가 확보되면 가장 큰 변화는 무기 간통합 구조입니다. KF-21 전투기는 물론 ADD가 연구 중인 차세대 유무인 복합기,
장거리 순항 미사일, 전술 지대지 미사일, 차세대 해상 감시 레이더까지 하나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즉, 과거처럼 무기 체계마다 서로 다른 해외 부품에 의존할 필요가 사라지고 한국의 정찰 타격 체계는 하나의 기술 플랫폼 안에서 묶이며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이를 두고 감시 정찰 기반의 자주 국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수출 구조의 혁신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은 레이더 핵심 소자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했고 매번 수출할 때마다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승인 절차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승인 일정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바람에 계약이 흔들린 사례도 적지 않았죠. 하지만 반도체까지 국산화되면 이 병목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한국은 수출 일정을 외국 정부와 조율하지 않아도 되고 무기 체계 전체의 공급망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방위산업계가 10년 넘게 가장 큰 리스크로 여겨온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셈이라 업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발 속도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은 TR 모듈 국산화를 달성한 지 불과 5년 만에 반도체 국산화 단계에 도달했는데 미국이 같은 과정을 밟는 데 12년, 유럽이 17년이 걸렸던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속도죠. 최근 일본 방산 전문지 군사기술저널도 한국의 개발 속도를 동아시아에서 유례없는 속도전이라고 분석했을 정도입니다. 생산 능력에서도 시너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연간 400대 이상의 레이더를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반도체까지 국산화되면 레이더 제작 리드타임이 기존 9개월에서 약 5개월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급망 안정성까지 확보되면 전체 비용이 21에서 28% 절감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마진이 4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KF-21 A사 레이더 국산 부품 비율이 9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 기술적 축적이 가져올 시장 변화는 더 크다는 게 해외 싱크탱크의 관측입니다. 글로벌 군사자문기구 GSMI는 한국의 레이더 시장 점유율이 현재 1%대에서 2030년에는 10에서 12%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 무인기 등 플랫폼, A사 SAR 등 센서, MMIC TR 모듈 등 반도체를 모두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이라는 사실이 이 전망의 핵심 근거죠. 특히 무인 정찰기 시장에서는 한층 더 큰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해상도 SAR 기반 전략 무인기는 3천억 원의 미국 글로벌 호크, 2천억 원대의 이스라엘 헤론 TP가 시장을 독점했지만 한국이 반도체까지 확보하면 동일한 정찰 능력의 국산 무인기가 800억 원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열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절반 가격, 2배 공급 속도를 가진 K무인기 시대가 열린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이 아직까지 고출력 전자 소자를 자체 생산하지 못해 이스라엘 부품에 의존하는 상황과 달리 한국은 레이더, TR 모듈, 웨이퍼, 반도체까지 한 나라 안에서 기술 축적이 동시에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구축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외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한국의 방산 체계를 단순 생산국이 아니라 기술 독립국으로 재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결국 이번 반도체 국산화는 단순한 장비 성능 향상이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 전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고 무기 국산화의 꿈을 한 걸음씩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뿐만 아니라 엔진 국산화에도 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11월 24일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KF-21의 심장까지 스스로 만들어 올리며 세계 항공산업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조립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단 5개국만 독점해온 금단의 기술 영역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합은 그 자체로 압도적입니다. 하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군 주력 전투기 엔진을 직접 정비하며 파손 패턴과 열변형, 진동 주파수 같은 핵심 데이터를 수천 건 단위로 축적해왔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엔진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성능이 무너지는지까지 모두 손바닥 보듯 파악한 셈입니다. 이건 수조 원을 들여도 얻기 어려운 노하우이며 덕분에 KF-21 엔진 개발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완성도를 높이는 초고속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두산은 또 하나의 결정타를 더하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핫파트, 그 중에서도 미국조차 해외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단결정 블레이드 기술을 국내에서 완전히 확보해낸 것이죠.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두산의 기술력이 항공 엔진에 그대로 투입되는 순간 출력 내구성 효율 같은 성능 지표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급 자체가 달라집니다. 1700도를 넘는 초고온과 수만 RPM의 극한 회전을 견뎌내는 핵심 부품을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선점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이 둘의 합작으로 전투기용 국산 엔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대한민국 항공엔진 개발사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범부처 협의회가 드디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3년 첨단 항공엔진 개발 선언 그리고 지난해 공식 로드맵 공개에 이어 이제는 실무 단계까지 착착 밟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방산업계에선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통합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 부처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본격적으로 개발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예산 역시 내년도 정부안에 온전히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8일 항공엔진 개발을 주제로 한 첩본부처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방사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청, 국토교통부까지 핵심 기관들이 총출동해 개발 절차와 인증 체계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올해 초 방사청이 16,000파운드급 항공엔진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을 당시엔 산업부만 참여했지만 이번 협의회부터는 협력 범위가 눈에 띄게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KF-21 엔진 국산화를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이 로드맵의 핵심은 총 3조 3,500억 원을 투입해 KF-21 차기 성능 개량형인 블록 3 모델에 탑재될 16,000파운드급 항공엔진을 2040년 전력화 목표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KF-21에 들어가는 GF414 엔진 대비 연료 소모율을 15% 낮추겠다는 목표는 단순한 효율 개선을 넘어서 한국이 만든 엔진이 미국 엔진을 넘어선다는 야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를 떠올리면 부처 간 힘겨루기 때문에 사업이 표류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찰위성을 둘러싼 425 사업은 관제권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군 국정원 과기부가 갈등을 벌이다 무려 5년이나 지연됐습니다. 2002년 한국형 헬기 개발 때도 국방부와 산업부가 예산을 각자 따로 편성해 추진하는 바람에 조직적 혼선이 생기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 항공엔진 개발은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부처 협의를 제도화해 갈등의 여지를 사전에 제거한 것입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도 과거처럼 부처 간 다툼으로 일정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 이번 사업은 속도와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공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수건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KF-21과 FA-50 등 우리의 주력 전투기들은 모두 미국 엔진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엔진 수리까지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곧 운용 공백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국가 방위력에도 부담을 주죠. 반면 우리가 자체 엔진을 확보하는 순간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사적 자립은 물론 민항기 엔진 시장까지 노릴 수 있는 신산업 패권이 열리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절대 기술의 장벽을 정면 돌파하며 세계 항공강국들만 넘볼 수 있던 전투기 엔진 분야에 본격적으로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터빈 블레이드, 초고온 내열 소재, 단결정 구조 같은 초정밀 초고난도 기술 앞에서 수십 년간 좌절을 반복해왔지만 이제 한국은 그 벽을 단단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와 인도조차 실패를 맛봤던 영역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해외 전문가들조차 한국이 드디어 금단의 영역을 건드렸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연소기와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그리고 애프터버너까지 항공엔진 기술의 난이도 최정점에 있는 이 분야들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항공강국들도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겨우 확보한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난제를 맨 앞에 세워 단번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다운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과거 K9 자주포나 K2 전차, SS3 잠수함을 개발하던 시절 한국이 보여줬던 특유의 돌파력이 다시 한번 되살아난 장면이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고온 고압 환경을 실제로 구현의 핵심 엔진 부품을 실전 조건에서 시험할 수 있는 설비 구축에 착수했고 산업계는 아덱스 2025를 통해 전투기급 터보팬 엔진 개발 로드맵을 과감하게 공개하며 국제 방산 시장의 시선을 한 번에 끌어모았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엔진까지 국산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미국, 우크라이나산 엔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 한국이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목표는 바로 기존 F414 대비 연료 소모율을 15%나 낮추겠다는 한국의 기술 도전입니다. 항공엔진 분야에서 1%의 개선만으로도 수년간의 연구 성과라 평가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15%라는 숫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 목표를 실현 가능한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해외 전문가들조차 한국이 터보팬 엔진 기술의 룰을 다시 쓰려 한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다면 KF-21의 작전 반경은 크게 늘어나고 제공 시간은 더욱 길어지며 유지비는 20에서 30% 안팎으로 낮아져 전투기 운용 효율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국가마다 예산 부담이 큰 연료비와 정비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KF-21은 중동과 동남아, 동유럽 등 주요 수요국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며 미국, 유럽 기종과의 경쟁 구도에서도 새로운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3조 3,500억 원 규모의 항공엔진 개발 사업을 공식 가동하면서 한국의 도전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항공엔진 핵심 기술 개발 비용이 전액 편성되면서 추진력의 날개가 달렸습니다. 애프터버너, 저압터빈, 연소기, 고압 압축기 같은 핵심 장치 개발이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착수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전 개발 기간이 긴 난이도 최상 기술부터 먼저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성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이 성공하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수출 승인 절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투기는 미국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수출할 때마다 미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고, 심지어 특정 국가에는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을 포함한 전투기 전 구성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항공주권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독립을 넘어 한국이 세계 항공엔진 상위 5개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관문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이 속도를 내자 여러 외신들은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자체 개발하는 순간 KF-21은 사실상 5세대급 전투기로 재탄생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드론, 스텔스 플랫폼, 고출력 터보팬 등 전방위 항공 기술을 동시에 밀어붙이며 항공우주 산업을 K방산 2.0 시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선택한 이 전략은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가장 어려운 기술부터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한국 특유의 방산 DNA, 그리고 이를 실제 성과로 연결해왔던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이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